예, 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백원호입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황반변성에 대해서 잘못 알려져 있는 정보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황반변성은 원인 질환에 관계없이 황반의 망막 신경세포에 변성이 발생하는 모든 경우를 지칭하나 일반적으로 황반변성이라고 하면 가장 흔하고 대표적인 노인성 황반변성을 의미합니다. 외래에서 노인성 황반변성 환자나 보호자분들과 면담을 하다 보면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자주 마주치게 됩니다. 루테인을 반드시 먹어야 하는지, 혹은 건강한 성인도 루테인을 먹는 것이 좋은지, 그리고 화면을 많이 보거나 눈을 많이 사용하면 좋지 않은지, 그리고 황반변성은 결국 실명하게 되는지 같은 질문들 말이죠. 그럼 이와 같은 질문을 중심으로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사실이 아닌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오래전에 정립이 되고 현재도 황반변성을 분류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표준 사진들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망막에 드루젠이라고 하는 세포 외 물질이 침착이 되게 됩니다. 40세 이후의 성인들은 많은 수에서 정상적으로 크기가 작은 경성 드루젠이 관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크기가 큰 연성 드루젠이 침착이 되면 본격적으로 황반변성이 시작이 된 것이라 해서 초기 황반변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연성 드루젠의 크기가 크거나 아니면 그 수가 많은 경우 중기 황반변성이라고 합니다. 이 중기 황반변성은 시간이 지나면 진행하여 습성 황반변성이 되기도 합니다. 우측 하단부 아래에 있는 이 동영상을 보시면 이 정상적인 망막을 구조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망막 색소상피 아래에 위치한 맥락막이라는 조직에서 신생혈관이 발생해서 망막의 구조를 변형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위에 있는 사진과 같이 출혈이 생기고 부종이 발생하게 됩니다. 미국에 있는 국립안연구소에서는 노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황반변성과 백내장, 실명의 가장 큰 원인임을 확인을 하고 노인성 안과 질환을 예방하고 질환의 진행을 늦추기 위한 목적으로 아레즈, 즉 Age-Related Eye Disease Study 그룹을 발족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황반변성에 도움이 될 만한 영양소의 종류와 필요 섭취량을 종합한 영양제 조합을 발표하였으며 이를 아레즈 포뮬라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아레즈 포뮬라를 복용하면 중기 황반변성이 습성 황반변성으로 진행하는 것을 25%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성분 중 하나인 베타카로틴은 해로운 자외선과 청색광을 차단해주는 필터 역할을 하고 항선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 카로티노이드 중에 하나인데, 흡연자의 경우에는 이 베타카로틴의 섭취가 폐암 발병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결과도 같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베타카로틴을 제외하고 대신 루테인과 제아잔틴을 포함시킨 RH2 포뮬러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고, 그 결과 폐암에 미치는 나쁜 영향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서 최근에는 RH2 포뮬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RH2 포뮬러를 기반으로 여러 종류 황반변성 보조제가 시판이 되고 있는데, 이들은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조제의 종류에 따라서는 RH2 포뮬라의 성분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에 구입 전에 성분을 꼼꼼히 따져보고 구매해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루테인이라고 통용되는 황반변성 보조제는 현대인들이 매일 복용하는 종합 비타민처럼 모든 사람한테 특히 눈에 도움이 되는 것일까요? 제가 앞서 아레즈 연구 결과에서 보여드린 바와 같이 중기 이상의 황반변성이 있는 경우에는 보조제를 복용하는 것이 황반변성의 진행을 막아주지만, 이제 정상인의 경우나 아니면 초기 황반변성의 경우에는 보조제의 섭취는 황반변성의 예방 효과를 보이지 못하고 백내장 예방 효과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루테인 등 일부 성분만 단독 섭취하는 경우에는 RH2 포뮬라를 온전히 복용할 때에 비해서 예방 효과가 떨어진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루테인을 과다 섭취할 시에는 외려 부작용으로 카로틴 축척증,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중기 이상의 황반 변성이 없는 사람들은 예방적으로 루테인을 복용하는 것보다는 금연이나 자외선 차단, 생활 패턴과 식습관 개선 등과 같은 위험인자 개선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대인들은 이제 디지털 기기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TV나 스마트폰을 많이 보면 눈에 해롭지 않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과연 이 말은 사실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는 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 나타나는 행위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눈으로 들어온 빛은 각막과 수정체를 지나 굴절되어 망막에 초점을 맺습니다. 빛의 밝기나 색상에 따라서 망막의 시세포 일부가 자극이 되고 자극된 시세포에서는 전기 신호가 발생하는데 이 정보는 시신경으로 합쳐져 뇌에 전달이 되고 이를 통해 사물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황반은 빛을 받아들이고 전기 신호로 변환하는 역할을 하는 가장 핵심적인 부위로 작용하게 됩니다. 빛을 전기 신호로 바꾸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화학작용이 필요한데 이 화학작용을 담당하는 광수용체들은 손상이 약하며 많은 영양분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노화된 광수용체는 끊임없이 제거되고 새로 만들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부산물로 많은 노폐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어 황반 부위의 망막 밑에 노폐물이 축적이 되면 광수용체를 비롯한 신경세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환경이 파괴되어서 황반 변성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촉진시키는 대표적인 위험인자가 바로 노화이고 또 다른 원인으로는 자외선 그리고 가시광선 중 블루라이트와 같은 단파장 광선에 의한 손상을 들 수 있습니다. 블루라이트는 가시광선 영역에서 파장이 짧고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푸른색 계열의 빛을 의미하는데 태양과 전자기기 그리고 LED에서 주로 발생이 됩니다. 이런 단파장 광선은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침투력이 커서 망막에 직접적인 손상을 주거나 광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망막의 신경세포의 손상을 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물 실험을 통한 결과가 보고되었는데 28일 동안 실험용 쥐를 사육한 결과 일반 형광등에 노출된 쥐는 가벼운 망막 손상만이 발견이 되었지만 블루라이트가 있는 백색 LED에 노출되는 경우에는 심각한 망막 신경세포 손상이 관찰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많이 보는 행위 자체가 눈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보는 과정에서 자외선 혹은 블루라이트에 노출이 많이 된다면 이것이 황반 부위에 신경세포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황반 변성을 진단받은 환자들은 외출 시 자외선과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을 가진 안경이나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것이 좋겠고 모니터나 스마트폰에 내장된 블루라이트 필터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늦은 밤에 스마트폰이나 모니터를 오랜 시간 들여다보는 경우에는 동공이 확장되어 있기 때문에 망막으로 들어오는 블루라이트의 양이 평소보다 무척 많아지게 되므로 이와 같은 기기 사용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입니다. 황반 변성이 불치병으로 여겨지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후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이 소개가 되었는데 과연 황반 변성은 치료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결국은 실명하게 되는 병일까요? 황반 변성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한 중증 질환 및 희귀 중증 난치 질환 중 하나입니다. 그만큼 치료가 어려운 병이고 방치하면 시력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황반 변성은 사회가 고령화될수록 유병률이 높아지는데 우리나라는 2017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의하면 40세 이상에서 13.4%, 그다음에 70세 이상에서 24.8%의 황반 변성 유병률을 보고하였고 2005년에서 2015년 사이 10년간 비교 분석한 결과 황반 변성의 유병률은 104.8% 증가했고 연령별로도 70대 이상은 167.7%의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황반 변성 환자 중 실명한 환자의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노인성 황반 변성은 건성과 습성의 두 가지 형태가 있고 통상적으로 90% 정도를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습성 황반 변성은 전체 노인성 황반 변성의 10%지만 급격하고 심각한 시력 저하의 위험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나 습성 황반 변성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환자가 동일한 경과를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망막학회가 치료를 받기 위해서 안과를 방문한 습성 황반 변성 환자의 진료 기록을 분석한 결과 습성 황반 변성 환자 중 6명 중 1명은 치료를 열심히 받아도 실명에 이른다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습성 황반 변성의 치료 결과는 10여 년 전 항혈관 내피 세포 성장인자 주사 치료가 도입이 되면서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었는데, 특히 주사 치료 후에 재발이 관찰되지 않거나 상태가 호전되어도 주사 치료를 지속하고 반복하면서 점차 치료 간격을 연장하는 방법인 치료 연장요법이 도입이 되면서 그 예후가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모든 환자가 동일한 경과를 보이는 것이 아니기에 일부 환자는 초기 몇 번의 치료로 재발 없이 안정된 상태가 오래 지속이 되는 경우가 있는 반면, 대다수의 환자들은 시간이 지나면 황반 변성이 재발해서 주사 치료를 다시 시작하는 일련의 과정이 반복되면서 점차 시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초기 주사 치료 후에 임상 경과가 좋아도 간격을 늘려가면서 계속적으로 주사 치료를 받으면 재발로 인한 시력 저하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황반 변성은 주사 치료를 통해 실명되는 비율을 줄이고 처음보다 시력을 호전시킬 수는 있지만 대신에 완치가 어렵고 장기간의 지속적인 주사 치료가 필요한 난치병인 셈입니다. 현재 안군의 치료 물질의 잔존 기간을 늘리거나 안군에 약물을 삽입하는 장치 등 치료 효과 지속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서 앞으로는 치료 결과가 더 좋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황반 변성은 사회가 고령화될수록 유병률이 높아지고, 특히 70세 이상에서는 4명 중 1명 정도가 황반 변성을 가지고 있는데, 2017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의하면 노인성 황반 변성 유병자 중 본인한테 질환이 있는지 알고 있는 사람은 3.5%에 불과했습니다. 모든 질병이 마찬가지지만 이미 증상이 나타날 정도로 진행이 하는 환자들은 이제 막 초기 소견을 보이는 환자들에 비해 예후가 나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인 안과 검진으로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초기 혹은 중기 황반 변성을 진단받은 환자들은 집에서도 자가 검진을 통해 진행 여부를 확인한다면 황반 변성으로 인한 실명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속해 있는 한국망막변성협회에서는 이와 같은 황반 변성을 포함하여 여러 난치성 망막 변성 질환으로 인한 실명 극복을 위한 연구, 교육,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자분들을 포함하여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망막 변성 연구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